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또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먼저 이제 그 저자 및 책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관심 있는 그런 그 귀절 서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어떤 주제 같은 거 있으면은 같이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 후 소감을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 및 책 소개를 이제 하고자 하면은 여기 앞에 띄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자면은 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최대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생일대 사건에 대해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보다도 준비를 덜 한다.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법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존엄하게 죽는 존엄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 김현아 교수, 한림대학교 류마티스 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기초 임상 연구에 다양한 업적을 남긴 한국 류머티즘 연구를 대표하는 의학자다. 30년간 의료 현장 일선에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온 저자는 죽음을 배우는 시간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일과 죽음을 배우고 준비하는 일이 좋은 삶이라는 목표를 위해 똑같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좋은 삶처럼 좋은 죽음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자는 현대의학이 늙음과 죽음을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호도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덜 준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좀 등한시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의학이 죽음을 더욱 외면하는 역설적인 시대에 살게 된 우리가 알아야 할 로화와 죽음의 의미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법까지 죽음 공부의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다. 병원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매뉴얼로 읽어도 좋을 책이다. 네, 이상으로 이제 이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일단은 그 이 책을 그 읽은 소감을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네.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만 100세인데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이제 임종을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입장이어 가지고 죽음, 올바른 죽음이라 무엇인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또 선정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 책에서 어, 현대의학 그리고 또 병원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 간의 또 이런 의견 충돌 같은 거 존엄사가 하는 게 또 쉽지 않다. 쉽지 않구나.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또 좀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감은 마치고요. 찬희쌤 이 책을 읽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류마티스 내과 김현아 교수님이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책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잘 별로 못 봐가지고 색다른 면에서 저기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어가는지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말을 해놔서 굉장히 와닿았고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연명의료 치료소라든지 완화치료, 그다음에 호스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할머니가 90세가 되어서 90살 넘었나요? 노마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니까 암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나는 여행 간다 하고서 1년 동안 막 아들하고 며느리랑 여행 다니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 생각하는 게 다른가 우리나라랑.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연명 어르신을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또 가족이 또 반대한다든지 우리가 아무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면 또 뭐 한 번 이렇게 뭐죠? 인공호흡기를 달면 빼는 게 완전히 굉장히 힘들대요. 이제 법까지 싸워가면서 이제 해야지. 안 그러면 의사들이 뭐 법적인 문제가 막 되니까 엄청 너무 복잡하다. 그래갖고 그렇게 복잡하구나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나도 연명 치료를 써야 되겠네. 우리 딸은 벌써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 책을 읽은 것 중에 좀 감동적인 부분을 서로 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88페이지 좀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개인이 사망하기 전 한 달간 쓰는 의료비가 그 이전 평생에 걸쳐 쓴 의료비보다 더 많다. 결국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 완화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죽음의 질 향상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국가는 그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만큼 죽음의 질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데에 공감이 이루어졌다. 예, 이 부분인데요. 하여튼 뭐 이 책은 이제 현역 의사죠. 의사가 이제 쓴 책이니만큼 어떤 뭐 의료비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보다 죽기 전 한 달간 쓰는 의료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개인이 망하라는 거죠. 어떤 죽기 전에 예, 뭐 그 돈이 개인한테 있으면 좋지만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결국 부담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녀의 어떤 어, 뭐 노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삶 자체를 이렇게 좀 제한하는 어떤 그런 많은 문제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든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것이 미비하다.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찬희 쌤, 네, 저는 감동적인 규정. 94페이지에 자연사도 치료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완화 치료라는 용어는 임종 의료와 구분 없이 쓰이고 있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둘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완화 치료는 반드시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이다.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하루하루가 힘겨운 누가 봐도 임종이 눈앞에 닥친 사람에게만 완화 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색달랐어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중풍 등 노년에 닥치는 온갖 만성 질환들의 후유증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모두 잃고 침상생활을 하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환자는 언제 임종이 올지 알긴 어렵지만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완화 치료는 다음과 같다. 완화 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연관된 문제들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로 통증, 신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 사회적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고통을 예방하고 덜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완화해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꼭 암만이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중풍까지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화 치료는 1번 통증을 포함하는 괴로운 증상을 해소시킨다. 2번 삶을 긍정화 동시에 죽음이 정상적인 과정을 인지한다. 3번 죽음을 서두르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 4번 환자 치료에서 심리적이고 영적인 면을 통합한다. 5번 환자가 사망 전까지 가능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니다. 6.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투병을 금지고 환자가 사망한 후 애도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시도는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팀이 관여하도록 한다. 7번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화 치료하고 또 호스피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호스피스는 약간 더 암, 통증 이쪽으로 나가고 완화 의료는 굉장히 잘 낫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완화 치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어, 그러니까 완화 치료는 그, 예. 그러니까 17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과 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임종 문화의 혼란상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되게 임종이 되게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건데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죽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음, 죽었는데 죽지 않는 상태. 이제 그게 계속 내용이 있는데 장 기능이 상실되면 죽어야 되는데 수액요법을 쓰고 또 신장이 기능을 잃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투석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예. 그리고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는 호흡도 멈췄는데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을 연장한다.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심장이 멈춘 환자조차 뭐 체외 막형 산소화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에크모. 에크모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강제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죠. 강제로 심장이 멈췄는데 외부의 기계로 그냥 숨을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뭐 의미가 없는데 현대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의사들조차도 혼란스럽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연명치료 아까 완화치료라고 그랬는데 그 완화치료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생명이 살아나면 좋은데 살아나지도 않을 그런 생명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연장만 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래서 완화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떤 현대의학 속 생명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이제 이렇게 고통 없이 예, 이렇게 돌아가시게끔 한다. 이제 이런 게 완화치료인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 뭐 강제로 심장이 이제 이렇게 뛰게 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그게 뭐 한 달에 뭐 1억도 넘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뭐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하겠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주고 삶의 질 자체를 오히려 이렇게 깎아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물론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책임이 따르니까 의사들한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하려고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는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장님 얘기해 주시죠. 어, 그러니까 이 연명의료라는 게 어디까지가 연명의료인지 이거 호흡기를 떼는 거 나는 호흡기라서 산소 호흡기 박혀 있는 이 호흡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간 이걸 호흡기를 떼는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그죠? 이 호흡기 산소 두 개 조그만한 그거 말고 나는 이게 떼는 것이 연명치를 중단하는가 했더니 요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관에 폐에 있는데 칩도를 넣어서 이 관을 넣는 이걸 빼는 거예요. 그게 맞죠, 아, 선생님? 아니, 연명치료라는 맞죠? 것은 뭐 그런 네. 기계, 뭐 그런 이거 어떤 빼는 기계의 거 그러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미 죽을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분인데 네. 돌아가실 분을 돌아가시지 않게 자꾸 그런 뭐 이런 단순히 영양 공급하는 것도 연명치료죠. 여기 이제 코에다 영양분 공급하는 것도 그런 것도 그 그러니까 연명치료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1위가 이제 산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지금 관을 무슨 관을 삽입하잖아요 여기다가 호흡 이거 조그마한 거 지금 조그마한 비닐로 된 거 그거 호흡기 떼는 거 말고 진짜 호흡기를 뗀다 그러잖아 제 1차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관을 이제 중단하는 것 같은데 호흡기를 뗀다 그게 호흡기 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의사들이 이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족들은 저 엄마가 연명치를 거부한다고 말을 했어야 하고 그 동의를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별로 왔다 갔다 안 한 친척이 만약에 뭐 이모라든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적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싸움이 나고 이게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2명 이상 그걸 들은 사람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가족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괜찮고 아니면 미리미리 여러 사람한테 알려갖고 연명치를 거부하겠다고 친척들 많이 알려라. 이런 세세한 부분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명치료를 의사들이 막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법적인 문제가 잘못하면 살인자로 몰리고 막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디부터가 연명치료, 어디부터 연명치료가 아니, 김 교수님 뭐가 하잖아.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딱 꾸어갖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을 딱 끊기가 힘드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냥 무조건 심장이 멈추면은 막 갈비뼈가 부러지지 말든지 그냥 다 해요. 갈비뼈 부러지고 뭐 장도뼈, 비 뭐죠? 그 비장도 뭐 찢어지고 장기가 파손되든지 말든지 막 해서 살려놓으면 한 3번 살았다가 좀 30분 뒤에 또 이제 심장이 멈추고 또 하고 그래서 막 4번 정도 하고 나면 몸이 많이 시장이 된대요. 그리고 결국엔 한 4번 정도 하면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정말 그 결정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심장이 멈추면 한 번 정도만 뭐 예를 들면 저기 이거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자꾸 안 돌아오면 그냥 자연사 하고 놔둬야 되는 거구나. 뭐, 그것도 애매한 것 같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결정을 꼭 의사만이 하는 거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가 우리 나라 한국에서 이게 자꾸 토론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보람의 사건도 뉴스에 나온 거 봤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의사한테 가족들이 했는데 의사는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제 법정에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단 이제 뗐어요. 떼도 된다고 해서. 그래 이제 법정에서 이제 가족의 말을 들어가지고 의사 말을 들어가 뗐는데 거의 2년인가 그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산소를 뗐는데도 자연적으로 사실상 그다음부터 뭐 영양 공급을 하셨겠죠. 근데 자기 호흡이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왔대.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런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면 너무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중환자실 너무 많이 가갖고 정말 중환자실 가야 될 사람이 급한 사람이 환자가 못 가서 죽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맨날 중환자실 뭐 삽입하고 있고 가서 주렁주렁 하고 의식을 없는 채로 주렁주렁 달고 있고 막 묶어져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지 않냐. 이 의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죄책감이 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안 하고 나면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치료 안 해서 우리가 좀 더 치료를 해줘서 했으면 좀 더 몇 년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네, 이런 죄책감과 그 마음에서 지금 마음에서 탈피하고자 내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선 떼다 그러면 예, 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참 가정으로서 힘들고 의사로서도 당장 딱 치면 만약에 숨이 넘어가면 당장 이렇게 이거 하고 있지 뭐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고. 의사들도 그렇게 한대.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멈추면 이렇게 막 하고 기계를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응급치료 하고 있고 소생술을 하고 있는 심장 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딱 1 더하기 1처럼 산수가 아니니까 되게 이게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도 참 힘들구나. 돈도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김연아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응,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미 이제 자연사가 되실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응, 돌아가실 때가 되신 분들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살아날 사람을 이제 젊어서 뭐 붙여서 이제 다시 소생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 죽음을 앞에 두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아도 굽비 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될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문제가 뭐냐면은 병원에 데려가면은 일단은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언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느냐? 이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네. 이미 집에서 집이나 뭐 하여튼 요양원이겠죠. 요양원에서 이제 치료를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물을 뭐 하여튼 어떤 뭐 호흡이 가빠지다든지 어떤 뭐 위기 상황이 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병원으로 데려가면은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못 드시면은 일단은 뭐 저기 저 음식 못 드시면은 뭐 이렇게 물만 이렇게 적셔 가지고 물만 이렇게 적셔 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삶의 질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뭐 어떤 뭐 의식이 갑자기 열이 올라가고 뭐 갑자기 뭐 호흡 폐렴 같은 거 증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뭐 당장 뭐 음식 영양분 호에다 해가지고 영양분 공급할 수 없고 산소 호흡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심장 아까 얘기한 거 심장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병원에서는 일단은 살려야 될 책임이 이 그런 책임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냐인데 우리 형제들 의견을 이번에 우리 어머니 문제 때문에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형제들 중에 한두 명은 반대해요. 무슨 아, 병원에 소리냐? 가야 된다. 일단 병원에 병원에 가야 된다. 가야지. 아니, 음, 호흡이 막 가빠오고, 뭐, 가래가 끓어가지고 막 갈갈거리면은, 그렁그렁하고. 예. 어, 그럼 당연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뭐, 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이 가족 중에 꼭 한두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연명 치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그냥 호수 뭐 기계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음식물, 호흡, 심장, 투석, 수액 수십 개의 링겟줄을 꿇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또 뭐 심폐소생술까지 한 어머니도 뭐 줄줄 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 아직 그런 건 안 하고 있어요. 예. 요양원에서 안 예, 했어요? 예. 제가 어, 저기는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예, 수액도 저는 놓지 마라고 그래요. 예. 그럼 수액, 물 이렇게 주는 집에서 것도, 또 병원 가셨어요? 또 병원으로 가셨어요? 예, 아니, 저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예, 저는 그 요양원이요. 요양원에, 여가병원. 예, 뭐 수액 음, 같은 거 하지 마라고 그랬고, 또 음, 영양한다고 이제 영양제도 있잖아요. 영양제도 저는 주지 음. 마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100세고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이 영양제만 이렇게 뭐 이런 데 꽂아도
오래 사시게 돼요. 결국 그런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못 드시면 뭐, 당연히 영양제 꽂아야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녹음을 하래, 녹음을. 말을 예. 가르쳐주라. 녹음을, 어머니 목소리 녹음해갖고 다른 형제들한테 알려주라고. 이게 돼 있대, 아니 어찌 보니까. 됐건 간에 그렇게는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뭐 영양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 데리고 갔다 요양원에서 당연히 이제 뭐 이때가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은 일단은 그때부터는 연명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 우리나라 현실상. 그리고 사전연명 의향서라고 이제 우리도 이제 나도 작성했고 이제 우리 가족도 작성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병원에 가면. 왜 그러냐면은 아니 사전연명 의향서도 아니 음식을 못 먹으면 당연히 그 호흡이 어려우면 호흡기 꽂으면 되는데 그걸 안 꽂나 이제 이렇게 병원에선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자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각자 가족들이 결정을 해내야 된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또 뭐 음, 다른 거 한 가지 정도 얘기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저한테도 암이 걸렸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마라 하고 말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라고 뭐 금방 죽음이 한참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 중환자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좀 잘 적혀 있더라고요. 막 소리 나고 막,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서 오는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50%인데 그 50%도 이제 중환자실 갈 만한 사람만 보냈기 때문에, 정말 죽어간 사람 말고 보냈기 때문에, 부모가 잤기 때문에 50%지. 그걸 다 빼버리면 뭐 1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 그 병상도 모자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노화가 돼가 아픈 데가 많잖아요. 한 5군데 아까 약 먹다가 그 중환자실 부터 가시니까 어, 병실도 모자라고 젊은 사람들이 더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 아까 완화치료랑 호스피스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완화 의료가 심각한 질환을 가진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치료인 반면, 호스피스는 이런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기대 여명이 6개월이 안 되는 거다. 의사가 보통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자. 그럼 판단되는 환자, 좀 더 죽음에 가까운 환자에게 행하는 치료가 호스피스래요. 죽음에 가까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호스피스고, 완화 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항암 치료 등의 완치를 위한 치료를 병행한대. 완화 치료도 다 모든 것을 하는데, 반해서 호스피스 환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통증만, 여기 뭐 마약 같은 걸 이렇게 주사를 놓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약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힘든 증상만 경감하는 그 치료만을 한다는 게 호스피스래요. 제가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견되고 그 치료를 시작하는 모든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완화 의료인데, 어, 아무튼 여러 가지 6가지 아까 그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도,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대장암인지 무슨 암이 판정 내리자마자 어,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전국을 다 걸어 다녔대요. 그냥 암 치료를 안 받고, 대장암인지 무슨 남자인데 저 전국을 막 걸어서 맨발로 걸어 다니고 뭐 전국을 일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암이 좋아졌다. 뭐 아예 나았다는 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병원에 막 앉아가지고 막 그 머리 빠지고 그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 저기 수술하고 그 뭐야 방사선 바르면 완전 힘들거든요. 몸이 그냥 완전 지쳐가 밥 한 대 못 먹어요. 입이 막 너무 까칠하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서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면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프기는 아프겠죠, 물론. 근데 아플 때 이제 통증약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지, 약을 먹고서 고통스럽게 있다 갈 것이지, 그건 비슷할 것 같아요. 죽는 게. 그죠? 그냥 있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죽는 거랑
오히려 암이 몸에 있으니까. 근데 막 치료를 받다 암 수술하고 머리 빠지고 막 토하고 이렇게 해서 몸이 야여갖고 굶어서 죽는 거랑 거의 시간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독서 토론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네. 토론 소감을 해서 오늘 마지막 또 소감을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얘기를 하자면은 하여튼 그 방금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암이 보니까 암이든 이제 암이 뭐 유전자의 뭐 하여튼 이상이잖아요. 이상 뭐 그런 건데 암이 60세 이상부터 점점 이제 이렇게 발생률이 빈번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70대 가서 가장 많아진대요. 이제 그렇게 맞아요. 이제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암도 하나의 노화다, 노화의 일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어떤 치료의 어떤 암이라는 게 뭐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은 물론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나이 70대가 제일 암 발생률이 빈번할 때라 이거죠. 그것은 그만큼 노화됐기 때문에 빈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노화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어떤 극복해야 될 질병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또 여기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시사점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임종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죽음의 1단계는 뭐 숨이 끊어진 게 죽음이 아니고 일단은 바깥에 출입을 못하면 그것을 죽음으로 봤더라고요. 죽음의 1단계. 정서적 죽음, 예, 그 1단계. 그 사회적 다음에 죽음이라더라고요. 사회적 예, 죽음. 사회적 죽음. 2단계는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그게 이제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음식물을 이제 넘기지 못하면은 이제 그게 3단계에서 그게 마지막 죽음 이렇게 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존엄사 그러니까 옛날엔 다 자연사 했잖아요. 자연사 이제 존엄사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연명해서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옛날엔 다 자연사를 했는데 이 자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각자 개인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먹고 연명하다 보면은 뭐 한 보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죽는 것이 가장 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가족과 죽음을 대비할 수 있고 결국 이 책에서 지금은 현대인들은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뭐 병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연명 치료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임종의 이 3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각자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행복한 죽음을 죽을 수 있다. 행복하게 죽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여기서 의향서 얘기했는데 의향서 믿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대요. 일단은 법적으로. 써야죠. 예, 일단은 써야 되고 써야죠. 거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음. 하여튼 그래서 여기, 네. 올바른 그 죽음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또 선택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거에서 많은 또 이렇게 시사를 얻는 책이었습니다. 예, 찬희 쌤 마지막 또 소감 얘기해 저도 주시고. 저기 마지막에 이제 나의 엔딩 노트에가 에필로그 김연아 교수님이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게 말이 나와요. 굉장히 자기가 의사니까 되게 얼마나 힘들고 중환자실 바리바리 달고 있고 추구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멀쩡했던 사람도 병원만 오면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초중증이 돼서 나가고 더 막 아파서 나가고 암 환자들이 아니 일반 환자들도 그렇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수술로 완치될 거, 시술을 무조건 해도 괜찮다. 예를 들면, 수술을 일단 해봐야죠. 그죠? 수술해보고, 항암을 할 때 50% 이상 항암을 해갖고 좋아질 확률이 없으면 항암을 안 하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항암을 50% 이상
최소한 50% 넘어야 된다. 그래서 50% 이상 살아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항암 치료 하지 말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요. 의사가 생존 확률이 10%라 그러면 의사가 이제 너무 0%라면 안 되니까 너무 실패할까 봐 이제 생존을 가는 거의 없는 거래요. 보통 10%는 수술하고 살아날 수 있으라면 거의 0%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 가능성이 없다면 항암 치료 같은 건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정리하고 기운이 닿을 때까지 못 해본 것들을 해보면서 삶을 마칠래. 그래서 보니까 뭐 바퀴나스도 뭐 건달들하고 응답했을도 하고 시덕거리고 뭐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고 뭐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데를 하겠다는 게 몇 년에 한다는 거지 아프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지 하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걸어 다니면 집에서 책이나 읽고 글을 쓰고 있고 아무튼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너무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가 죽으면 우울증 걸려서 엄청나게 힘들다가 또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또 치매에 관한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치매에 대해서도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어, 사랑하는 딸들아 엄마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딸밖에 없나 봐요. 딸이 2명인가 봐요. 딸들아는 2명이 사는가 봐요. 엄마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죽음이 있기에 삶도 있는 것이고 죽음은 삶과 결국 같은 것이란다. 같은 것인지 안 같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덕분에 좋은 책 읽었습니다. 예, 오늘 또 즐거운 또 토론이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